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 진행을 맡고 있는 양절 변호사입니다. 일본 출신의 영국인 이시구로가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작가 한강이 맨부커상을 받기도 했지만 노벨상은 여전히 우리와 거리가 먼 모양입니다. 오는 9일 월요일은 한글날입니다. 우리처럼 고유의 말과 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 더구나 오랜 역사까지 지켜온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린 첫걸음 뗄 무렵부터 독서 모임, 논술 강의를 시작해서 시, 소설, 수필, 평론까지 넘칠 만큼 배우지 않던가요? 문학은, 언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훌륭한 그릇을 가지고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 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 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귀경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합니다. 명절 특근은 지난 1년 동안 뉴스공장을 빛내줬던 명작 인터뷰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 중 청취자 7087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명절 특근 며칠째 듣고 있는데 제가 못 들은 인터뷰들이라 그런지 또 들으니, 못 들었는데 또 들으니 하여튼 참 좋습니다. 기왕하는 김에 최동욱 검찰총장님 인터뷰도 들려주세요. 그래서 발빠르게, 사실 제작진이 미리 준비해놨던 코너들이 있는데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편집을 해서 청취자들이 뽑은 뉴스공장 베스트, 그때 그 인터뷰로 바꿨습니다. 네, 뉴스공장이 이런 곳입니다. 7087님이 청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인터뷰는 검찰총장 측에서 물러난 이후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성사된 글자 그대로 뉴스공장 단독 보도였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했던 지난 2월 중순경 진행됐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한 소회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제가 갑자기 검찰총장을 일상의 이유로 그만둔 이후에 많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가동되고 또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특검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특검 연장돼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검찰총장까지 해보신 분으로서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한 30%도 채 다 못한 거 아닌가. 30%도 안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 간의 불법 유착 비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과 재벌 유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의혹으로 인해서 예. 3주간 또 수사가 많이 딜레이 됐고 나아가서 삼성 이외에도 SK라든가 롯데라든가 CJ라든가 예. 이런 여타 재벌들에 대해서도 많은 뇌물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진도가 딱 막혔어요. 네. 정작 계약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 예.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막 그거는 이제 시작 단계 아닌가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봐도 30% 이상은 진척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능한 검사 약 40명 정도는 200 투입을 정도. 해서 예. 1년 정도는 1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최고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수사가 아직 30%도 안 됐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차피 뭐 특검법이란 건 한시법이고 제한된 법정 기간 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70일이 다 돼가고 그 다음에 30일을 만약에 연장이 안 돼서 2월 말까지 이 특검 수사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예. 이 특검에 수사하고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예.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고 직권남용.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죠. 예. 또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막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수사했던 그 검찰 지휘 라인이 어떠했는지 그 총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까? 우선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총장은 김진태, 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그리고 청와대에는 그 유명한 김기춘, 우병우 이 두 분이 있었죠. 네. 이 사건이 연장이 안 되면 당시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인사들의 손에 다시 사건이 들어간다 이런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 특검 연장과 맞물려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은 네. 이미 표명한 예. 이미 밝힌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네. 모순되는 행위를 네. 스스로 할 수 없다. 뭐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자기 한 말을 뒤집을 수 없을 거다 이런 거네요. 뇌물수수 얘기했다가 뭐 딴 걸 바꾼다든가 또는 뭐 직권남용했다가 딴 걸 바꾼다든가 이게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헌법상에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죄를 부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묵비권. 자기 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그 원칙. 그게 이제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요? 네네.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속한 조직,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특검법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특검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특검 연장이 안 되고 지금 우려하신 대로 넘어갔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기밀의 유지입니다. 그렇겠죠. 수사 기밀의 유지고 또 수사 기밀이 유출이 되면 그 수사와 관련된 이해 관련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거나 뭐 대답을 준비하거나 또 압력을 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검법은 이제 그걸 보장하고 있는 거죠. 독립성을. 그런데 특검 이전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또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방해하는 가이드라인이 다시 작동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수사검사들에게 영향과 압박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뭐 한마디로 의혹 대상자들이 예. 수사를 지휘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러한 특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속속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안. 이재용 그 부회장 영장요. 이게 이제 1차 기각됐었거든요. 이렇게 기각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권력과 재벌이 유착된 이런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아래 합법의 가면을 쓰고서 공조직 등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행위들은 전부 합법적이고 공적이고 하는 그런 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었다, 공적이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미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어떤 그런 단순 뇌물 사건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그 실체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법적 평가나 처벌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 행위는 이미 공무원들이 동원되거나 뭐 하면서 합법적인 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별 따지면 소용이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지난 2, 3년간 진행된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포괄적으로 이것은 뇌물수수로 봐야 하고 그래야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미 그렇게 정리해 둔 거라는 거죠. 마침 또 에버랜드 수사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에버랜드 사건과 지금 이번 삼성 사건과는 같은 거 아닙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건에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있습니까? 물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한다는 측면,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면, 뭐 그런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아 보이는데. 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는 우선 삼성 계열사,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부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아, 그렇죠. 일반 국민이 아니고. 그렇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 예. 즉 에버랜드의 주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가. 예. 그럼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면서 본 사건인데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니까 삼성 계열사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죠. 범위가 그 정도인데 손해 네. 범위가.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를 보면 2,100만 명 말이 그렇지 이게 천문학적인 인원 아닙니까? 국민의 반인데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잠재적인 손해자가 됐단 말입니다.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그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 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다 이겁니다. 아, 그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리한 분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손해의 범위 또 수법 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즉 한마디로 손해의 범위는 굉장히 국민 대다수로 광범위해졌고 또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쭉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그 손해는 더욱 커지고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 이러는 겁니다. 방법이 굉장히 진화한다 이거예요. 법보다도 더 앞서갑니다. 그렇죠. 더 대담해지고 더 악질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얘기 나올 텐데 이 재벌 총수 구속하면은 국가 경제 악영향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구속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직접 재벌 총수를 구속시켜 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몽구, 최태원, 김순년 등 그 재벌 총수가 구속된 이후에 뭐 현대자동차든 SK든 하나그룹이든 기업 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졌었습니까? 그렇다고 아니죠.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반박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삼성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경제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해당 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지금 이번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럴 리가 없죠. 예. 무수한 법률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예.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예. 삼성 내부에서도 예.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예. 우리나라 재벌들 나머지 재벌들 전체에게도 큰 시그널을 보낸다 이겁니다. 이게 정경유착은 삼성 부회장 한 사람 구속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제가 볼 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이 얘기 해야 되겠네요. 황교안 대행이 이런 말 했어요. 윤석열 검사가 자천된 것은 댓글 수사건 상관이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자질의 문제가 있어 자천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 수사를 총지휘하셨던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천됐다고 알려진 윤 검사에 대해서 이 황교안 대행의 논평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예. 황 대행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기사를 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 이 윤석열 검사는 지금 뭐 특검팀에서 열심히 뭐 쥐야창창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케이.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문무를 겁니다.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렵게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는데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예, 있으면 제가 대한민국 검찰은 2,000명이 넘는 검사를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 인력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입니다. 수사 역량면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20명의 특검 검사들이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단기간에 이전 검찰의 수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특검을 보면서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것과 국민의 검찰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의 이 극명한 차이를 그리고 검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치 검사들의 말로를 우리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모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공이 깊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과거의 예측을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최동욱 전 총장도 개별 사건으로 뇌물죄 여부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포괄적 청탁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했었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측이 실현된 셈인데요. 최동욱 전 총장께서는 얼마 전에 원소은 전 국정원장 유죄 선고 받는 걸 보면서 사필 규정이다. 또 끝까지 수사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웠다라는 그런 소감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문자 몇 개 볼까요? 가재는 송편님, 최동욱님 블랙리스트 피해자 문성근 김미아 씨 잘 변호해 주세요. 얼마 전에 국정원 주도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위해서 최 전 총장께서 또 무료 변론을 해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특검이 30%밖에 못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최 전 총장께서 직접 한번 실력 발휘해 주시기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7488님은 최동욱님을 다시 검찰총장으로 복권시켜야 맞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2881님 공장장 목소리가 빨리 지나가서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예, 마음 같아서는 인터뷰도 아예 다시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잠시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네, 명절 특근 2부 진행하겠습니다. 문자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아직도 뉴스공장에 문자 보내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얼마 전에는 심지어 유럽에서 문자 보내는 법을 모르겠다면서 엽서를 보낸 분도 계셨다는데
아니 공장장은 아직까지도 이걸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한 2번 대리 진행하면서 몇 번 알려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TBS 주파수가 95.1MHz지 않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0951 95.1이니까 095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붙고요. 50원 100원 비싸다 돈 쓰기 아깝다 이런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TBS 라디오와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뉴스공장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꿈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 20년 전통식품 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매트,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 도서 세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넬에서 구두 증정권 드립니다. 네, 뉴스공장 명작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는 청취자 7139님이 청해 주신 건데요. 우리 상조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색하다. 김상조 형님 인터뷰 다시 듣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셨는데 재벌 저격수에서 의뢰 눈물을 닦아주는 갑질 저격수로 거듭난 분. 불과 얼마 전 지난 8월 진행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였는데요. 뉴스공장 작가들이 공정위 인터뷰 담당자를 2달 동안 들복 가서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예, 털복숭이 공장장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제작진의 수고가 정말 많은 뉴스공장입니다. 인터뷰 다시 들어보죠. 우리 사회 을들이 비명을 지르는 건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높으신 분께서 직접 위원장 되시기 전에 공정위원장 혹시라도 되시면 저희 방송에 꼭 먼저 나와달라고 부탁을 저희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MBC를 먼저 출연하셔가지고 예. 저희 같은 중소방송사를 먼저 챙기셔야 할 공정위원장께서 대형 방송사부터 출연하시면 방송의 공정거래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줍니다. 예, 뭐 제가 요즘은 기업들에게서는 갑일지는 모르지만 또 언론이나 그 국회에 대해서는 또 의리거든요. 저도 눈치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대형 방송사부터 출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MBC 얼마나 큽니까? TV에서 건물 달랑 하나예요. 조그만 거. 그래도 뭐 김어준 총수의 영향력은 뭐 MBC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셨어야죠, 여기를. 네, 섭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언론을 보다 보면 공정위가 이렇게 힘이 센 곳이었나. 공정위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예. 공정위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조직의 책무로 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뭐 담합이라든가 기업들이 벌벌 떠는 조직이 원래 공정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공룡 기업을 분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분할해라. 예. 그러니까 AT&T라고 장거리 전화를 독점하고 있던 회사를 4개로 쪼개는 효과전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예. 자본주의 사회인데 스스로 성장한 기업을 니네가 독과점이니까 공정거래 거스리니 분할해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힘이 세고요. 예.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주의네요, 말하자면. 사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선진국의 경쟁당국이 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쟁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좁은 의미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독점 또는 이제 담합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규제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언론 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GCL이라고 이런 세계의 경쟁 당국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공정위를 최우수 경쟁 당국으로 평가를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평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좁은 의미의 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처럼 재벌 개혁이나 또는 이제 갑을 관계를 개혁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공정위에게 추가로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공정위 하면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보다는 재벌개혁과 가불관계 해소 이제 이런 쪽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공정위에 대해서 비판이 일부 있었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제가 조직에서 영이 안 섭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공정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공정에 이렇게 주목받은 것도 처음이고 사실은 공정위원장 누군지 이름 기억 안 나거든요. 이제는 공정위원장 누군지 다 알고 그리고 공정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의 박수도 많고 응원도 많고 그러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뿌듯하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과거에 이제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면서 내부 혁신을 하자라고 얘기할 때는 또 나름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양면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공정위원들은 그 위원장님을 뭐랄까요 상대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은 게 오늘 저희는 이제 위원장님이니까 적어도 수행원 몇 명과 함께 대리 운전을 해서 오실 줄 알았더니 혼자 운전을 해가지고 지하 4층에 혼자 어슬렁거리는 걸 저희 작가들이 뛰어내려서 주워왔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가방 있지 않습니까? 예. 가방 들고 다 떨어진 거. 그거 바꾸시지도 못하죠 이제. 예, 사실 제 차는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좀 칠을 새로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왜냐면 가방 오니까 위원장님보다 가방을 먼저 찍어요 사람들이 밖에서 작가들이 자기들 찍고 막 들고. 유명한 아이템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에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는 한은 못 바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뜯어버릴까요? 새로 바꾸시게. 네. 그리고 말을 조용조용 이렇게 점잖게 서늘하게 하는 분은 또 처음이에요. 원래 그렇게 했는데요. 웃으면서 너 죽을래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김상조가 너무 말랑말랑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죠. 그건 아마도 말랑말랑해졌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재벌개혁을 시도할 줄 알았더니 그거는 시간을 좀 준다고 하고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건 역시 재벌은 어려운 건가? 말랑말랑한 건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프랜차이즈부터 첫 번째 공정위의 프로젝트가 된 건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개혁의 전략과도 관련된 것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경험을 비춰본다면 러시아처럼 빅뱅 전략으로 가장 핵심적인 과제부터 먼저 하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삼성을 쾅 때린다든가.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만만디 전략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빅뱅 전략을 취한다면 재벌 개혁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회의 어떤 구조라든지 또는 이제 국민들의 어쩌면 두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한다면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빅뱅 전략은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를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벌개혁의 대부분의 어떤 수단은 입법을 통한 것인데 지금 국회를 통과할 법률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혁과제 즉 우리 사회의 을의 눈물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불공정 문제를 먼저 접근함으로써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후퇴하지 않을 전진을 만들어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공감을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좀 더 신중한 전략을 택한 것이지 개혁의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면서 도전하지 말라고. 그거는 조금 좀 과한 표현이긴 했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 정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고 그 의지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의미였는데 말이 잘못 나가서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부서가 갖고 있는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할 겁니다. 총동원에서. 네, 그리고 사실은 개혁을 완성 아무 표정도 없이 이렇게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만 현행 법률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점잖게 서늘하게 까불면 죽는다는 말을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도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전하지 마라. 그 청문회, 청문회를 처음 당해보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부적격 후보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네. 절대 안 되는 분으로 지목당하신 거죠 그때. 예. 뭐 몇몇 장관 후보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고요. 아마 제가 사실은 좀 섭섭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뭐 국회보다는 오히려 대통령한테 섭섭함을 느끼고 있어요. 왜요? 제가 아주 좋은 기사 나옵니다 이거. 경제부총리보다도 먼저 지명이 됐습니다. 그게 왜 섭섭하십니까? 먼저 매를 맞았다 대표주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국무총리 다음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이런 거죠. 김상조 정도면 청문회 가서 맞을 게 없다. 대표주자로 가서 대표로 매를 맞대 김상조 위원장 정도면 뭐 쉽게 통과하겠지 하면서 대표 선수로 내보낸 거죠. 검증 과정에서 사실은 뭐 몇 가지가 제가 인정한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의 개혁의 상징으로서 아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저를 이제 지명하신 것 같은데 왜 섭섭하십니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중 포화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쌤통이네요. 정말로 저도 사실은 지명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거 경제부총리보다도 먼저 지명돼도 되나 이제 이런 어떤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였겠죠. 이게 말씀하셨듯이 공정하지 않다는 우리 사회가 그 예측 가능한 재벌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빅뱅처럼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갑자기 뒤통수 때리듯이 빵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재벌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물론 프랜차이즈 문제도 당연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사장 정도 되면 을이 아니라 병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위에 대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병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을병 관계 정도를 지금 정리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갑에 해당하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 제가 일반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어떤 말을 하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하다고 지금 그렇죠.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8년 크라이시스가 터질 때부터 사실은 글로도 이제 여러 차례 표현을 했는 거예요. 위기요? 위기. 네. 죄송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부터 제가 글로도 많이 썼던 건데요. 흔히 우리나라의 재벌하면 30개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어요? 30대 재벌 자산의 절반을 4대 그룹이 차지합니다. 상위에. 그러니까 30개 그룹이 아니라 사실은 4개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최상위 4개 그룹을 빼고 나머지 중견 하위 그룹의 경우에는 개혁보다는 구조조정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 경제가 성장해왔던 그 모델이 그 방식이 이제 유효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상당수의 그룹들이 잠재 내지는 현실적인 부실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4대 그룹 이후 4대 그룹에 안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나 보네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4대 그룹 이하만 따진다면 3개 중에 하나는 진지한 구조조정. 죄송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진지한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30대 그러니까 이제 흔히 공정거래법이 지금까지 만약에 재벌들 예를 들어서 4대 그룹 들어가지 않는 30대 재벌들이 그런 얘기 했으면 엄살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진짜 위기는 맞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어떤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조금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다면 잠재됐던 부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그룹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법이 접근했던 것처럼 뭐 5조 이상이면 60개 그룹, 10조 이상이면 30개 그룹을 그냥 전부를 하나의 개혁 대상으로 정해놓고 동일한 수단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하다 보면 규제의 기준을 한 중간쯤에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정작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될 상위 그룹한테는 효과가 없는 거고 하위 그룹한테는 과잉 규제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악순환 속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또 이제 후퇴하게 되는 악순환을 보였던 게 그게 과거 정부의 재벌 개혁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개혁은 상위 그룹에 좀 집중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고 대신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업 지배 구조는 뭐 상법이나 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등의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다 묶어서 재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거기도 양극화가 벌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재벌 그룹들도 이제는 같은 재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명칭도 좀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설득되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예, 뭐 제가 총수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 뭐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그룹,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죠. 예. 하림그룹을 사실상 첫 뭐랄까요 대상으로 해서 조사에 들어가셨잖아요. 왜 여기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에 업무 계획으로 45개 민간 재벌측가 총수가 있는 저 같은 45개 그룹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할 즈음에 그 서면 실태 조사가 대충 마무리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 결과를 받아서 일감 몰아주기의 혐의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지금 뭐냐면 서면 조사만으로는 현실을 알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현장 조사를 나갈 수 있는 서면 조사 결과가 제가 딱 취임하면서 제 손에 쥐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되는 그룹들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뭐 그 중에서 지금 몇 개의 그룹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는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는 언제까지나 확인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뭐 하림의 경우에는 이미 언론 보도가 된 상황이고 뭐 일감 몰아주기 부분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가 왜 나쁜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재벌의 어떤 부와 경영권의 승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냥 공익재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물타기 증자를 하는 게 1세대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논란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 등등의 뭐 전환사채라든지 같은 이제 주식과 연계되는 회사채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2단계였고 일감 몰아주기가 이제 부의 편법 승계의 3단계쯤 해당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다 보니까 그룹 계열사의 물량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일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류라든지 아니면 계열사들의 전산 관리 이런 것들은 뭐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는 그룹 정도라면 그룹 계열사의 물량만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회사 경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회사의 주식을 총수 일가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사의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어떤 수익을 계열사가 아니라 또는 계열사의 주주들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가져간다라는 것이 이제 일감 몰아주기의 본질인데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와 경영권의 편법 승계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돈으로 또 자기 주식을 늘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승계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작은 어떤 중소기업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골목 상권 문제, 네. 그러니까 대형 마트 또는 물류 또는 그러니까 건물 관리 또는 이제 그 전산 관리 이제 이런 쪽이 사실은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해야 할 영역인데 여기에 이제 총수일가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뚝 들어가 버리면 거기가 완전히 생태계가 황폐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때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의 전산학과가 공대에서는 가장 인기 학과였습니다. 예, 지금은 가장 인기가 없는 학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학과를 졸업해봐야 재벌 계열사의 하청업체의 직원밖에 비정규직 직원밖에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제대로 된 전산관리 회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 구멍가게 역할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지. 그래서 예,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많이 낯설었죠.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 국민의 삶을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처럼 일상생활에서 의뢰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고요. 그런 효과 덕분인지 이제는 공정위가 하는 모든 행동을 국민들의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치킨값 원가 공개에서부터 대기업 개혁에 이르기까지 경제검찰 공정위 해야 할 일 정말로 많습니다. 네, 김상주 위원장님 파이팅 하시고요. 문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잘난 척하면서 공장장은 소개 안 해주는 문자 전화번호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8420-8260님이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샵을 앞에 넣어야 한다. 샵 0951. 예. 95.1MHz의 0951인데 앞에 샵을 넣으셔서 샵 0951 하셔야 됩니다. 유연영님, 방송 듣다 가끔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 드디어 문자를 남길 수 있게 되었네요. 네. 3954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겸허한 공직자로의 자세 많이 배우고 알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보라님 연말에 귀국하는 애청자시라는데요. 얼마 전 1주년 기념 공개방송 못 가서 아쉬웠는데 연말에 연말 특집 한번 꼭 해주세요. 어차피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거니까 부담 가지 마시고 일단 나몰라라 한다고 질러주면 뭐 김어준 공장장 별 수 있겠습니까? 네, 연말에 공개방송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릅니다. 양지열 삼행시를 4426님이 보내주셨어요. 양심에 어긋나는 일 하지 않고 의를 세우는 변호사 겸 진행자. 이거 닭살을 돋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읽겠습니다. 지혜롭고 편안한 진행자, 열혈 팬들을 위해 한가위도 쉬지 않고 나와 세상에 들려주는 멋진 진행자라기보다는 청취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와서 진행할 뿐입니다. 괜히 골랐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자 협찬 멘트 또 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김호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귀경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함께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요.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양지열 변호사고요. 응원 문자를 계속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0323님, 양지열 변호사님네요. 추석 연휴에도 진짜 수고 많으세요 보내주셨고, 그 밖에도 5199님, 2836님, 3362님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1954님, 오늘 알았어요. 문자 보내는 걸. 60대 뉴스공장 열혈 팬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래도 또 공장장을 찾으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혹시 그 스테이크 드시러 가시면 물어보잖아요. 고기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그때 레어로 구워주세요라는 말씀을 불어로 하실 줄 아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공장장이 자기 강아지를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고기를 레어로 구워주세요를 불어로 한답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불어 잘하시는 분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장장은 축산협회 CF 모델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어찌 그리 좋아하는지.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 K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귀경길 피곤할 땐 든든한 피력 10kg 지혜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함께합니다. 뉴스공장 청취자들이 뽑은 다시 듣고 싶은 그때 그 인터뷰 소개해드리고 계신데요. 세 번째는 정말 뉴스공장 레전드급 인터뷰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무르익었던 지난해 11월 뉴스공장을 찾아온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승마업계 관계자로만 소개됐지만 사실은 무려 정유라와 함께 승마를 했던 친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정유라 친구의 아빠하신 거죠. 인터뷰하던 김어준 공장장이 그야말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게 만들었던 바로 그분, 청취자분들도 빵빵 터지게 했던 이분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역사상 사실상 최초로 선발한 승마 특기생 정유라에 대해서 이화여대는 그동안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 승마 특기생 전형도 없던 이화여대를 본인이 갈 거란 이야기를 했었다는 증언이 있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승마계 관계자로서 당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라 학생이 고등학생 때 이미 특기생 전형도 없는데 이대를 가겠다는 말을 했었다고요? 뭐 특별히 이대라기보다는 고대나 연대나 이대 이런 그 좋은 학교를 자기가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아, 이대도 그 중에 하나로 언급된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런 학교를 갈 것이다. 네. 근데 당시는 네. 특히 이대는 승마 특기생 전형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형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 전형이 뭐가 있습니까? 그 한 2월, 3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건 보통 5월이나 6월 때쯤 학교 전형이 입학 전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뭐 초에 그런 전형 자체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특히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십 년간 전형이 없었던 학교인데도 본인이 이제 연대, 고대 아니면 뭐 이대 정도 나는 갈 거야 이런 얘기를 전형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변에서는 전형도 없고 그리고 과거 전례도 없는데 어떻게 저길 간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의아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뭐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뭐 부모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유연이 정도 되면. 유연이면. 유라 정도 되면. 어디 못 가겠냐 이런 생각들은 다 그냥 저희들끼리는 하고 있었죠. 실제 이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유라 학생의 성적을 보면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고 금메달 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유라 학생의 실력은 어땠어요? 그 업계에서 보기에는? 저희 승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정유라 승마 실력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예로 2014년도에 그 한국에서 외국 국제 심판을 초청해서 예. 승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국 국제 심판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 내용에 이제 비디오를 하나 뽑아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좋지 않은 예로 타고 있는 선수를 비디오를 선정된 게 정유라 사진을 선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코치는 모르니까. 외국 정유라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네, 모르니까. 국내 선수들 중에 네. 가장 나쁜 사례로 든 게 정유라 네. 학생이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그때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당황했겠네요. 저거 저렇게 다르면. 정유라는 없었죠. 정유라는 없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은 좋은데. 말은 좋은데. 참, 그냥 저스트 라이더도 아니고, 그냥 패신저.
승객처럼 타고 승객처럼 있다. 얹혀간다는 얘기죠. 말이 얹혀간다. 가장 나쁜 사례로 들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성적이 1등 아니면 2등밖에 안 했다고. 이 승마는 좀 약간 좀 다른 정도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의 능력치가 높은 말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비싼 말을 타면 성적이 나온다. 비싼 말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경우가 대반이지만 저렴한 가격의 말을 사서 잘 호흡을 맞춰서 선수가 잘하면 또 성적이 그렇죠.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선수 실력이 없으면 비싼 말로 커버할 수 있다는 정도. 그렇죠. 지금 삼성에서 요번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삼성에서 스폰해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말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상식은 정유라가 그 말을 타면 무지하게 잘 타겠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적은 너무너무 안 나왔잖아요. 국제대회에서. 네. 그런 예를 보듯이 말이 좋다고 해서 기수가 실력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놔도 그 말의 역량을 뿜어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정유라 선수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시합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만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을 때가 아마 그 선수의 가장 일생일 때 최고의 실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성적들은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거의 1등을 했어요. 나갔다 하면. 1, 2등을 다 해왔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심판들이 전부 다 같은 편입니다.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마장마술 이 판이 워낙에 작아요. 예. 심판도 한 대여섯 명밖에 없고 예. 선수도 한 20명 안짝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데 예. 정의원이 코치가 심판이지 않습니까? 정유라 학생의 코치가 코치도 심판을 보고 코치도 하고 말도 보고. 수입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예. 그러면 위원님은 점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줄 수가 없죠. 제가 데리고 있는 애인데 못 주면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제가 연결해준 말인데 그 말도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심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유현이 엄마가 워낙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심판들이 점수를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되죠? 한 예로 예. 저희가 2014년도인가? 그렇죠. 14년도에 시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이면 유현이가 고3 때. 고3의 성적이 중요하죠. 네. 그때 늘 1, 2등을 하고 왔었는데 한 대회에서 1등을 놓쳤습니다. 한 대회에서. 네, 2등, 3등 했죠. 2등, 3등. 네, 1등을 놓쳤는데 엄마가 갑자기 붕괴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1등을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재밌었던 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마침 현장 오셨군요.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1등 안 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심판들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심판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건방지게 심판에 들어와서 대도 않는 점수를 준다. 그래서 2, 3등 안 되겠다 저것들. 네, 안 되겠다 저것들. 그러더니 이제 쑥닥쑥닥 하고 그러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시합이 한 2-3시간 있다 시합이 끝났어요. 모든 경기가 이제 그날 당일 시합이 다 끝났죠. 끝났는데 갑자기 상주 경찰서 형사분들이 막 시합장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경찰 대회 끝났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또 뭐야? 아니 시합에 경찰이 왜 와? 누가 뭘 신고를 했나? 별의별 생각들 다 하죠. 누가 또 시합장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대회 끝나고 며칠 있다가 아니라 2-3시간 있다가. 바로 엄마가 한 말씀 하시고 그날 시합이 한 3-4시간 이제 5시쯤 끝나지 않습니까 오후에.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형사들이 막 오더니 심판위원장을 비롯해서 심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연행을 했네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뭐야. 우리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런 경우가. 도대체 그 당시만 해도 최순실 씨에 대한 그런 안 나왔어요. 최순실에 대한 정윤회 보도만 있었지. 그쵸. 최순실 보도는 없었던. 아빠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 엄마는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네. 다들 얘기를 하니까 다 알고 있었으니까. 최씨 집안이 대통령과 가깝다. 이모라가 부를 정도다. 네. 근데 다 모든 게 정윤회 씨를 기준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였었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달리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혼을 하면서 이혼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정윤회 씨는 보이지 않았고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모든 게 이제 대통령 이런 걸 아예 그냥 드러내고 오픈이 돼버렸다는 근데 거죠. 그 중에 사건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경찰이 바로 들이닥쳐. 그렇죠. 그래갖고 탄압해간 거예요, 심판들이. 그래서 아니 심판들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심판들은 심판을 받을 뿐이고. 점수를 채점하고 점수 결과를 냈는데. 근데 그 심판들이
그날 들어왔던 심판들이 이제 뭐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그쪽 식구들이 컨트롤되는 심판들이 아닌 심판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본대로 심사를 해버렸군요. 본대로 줬죠. 그렇죠. 본대로 준 거죠. 그 본대로. 사람들. 그래서 이거 1등 안 돼. 이렇게 줬더니. 아니 뭐 자기 본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심판의 능력대로 준 건데 경찰서. 어머니는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 1등을 안 했다는 거 이제 심판의 탓으로 돌린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어. 근데 몇 시간 있다가 다 나오셨더라고. 몇 시간 있다가.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이슈가 뭐길래 경찰서를 들어갔을까? 누가 한 짓일까?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뭐 알 사람들은 다 알았죠. 네. 잡혀갔다가 그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돌아왔죠. 네. 근데 화가 많이 났죠, 다들. 당연히 그 중에 한 분은 뭐 어떤 분은 이제 아예 심판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다 손 띄워버리신 분도 계시고. 경찰이 뭐라고 그랬답니까? 똑바로 보라 그랬대, 심판. 똑바로 뭐라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심판 똑바로 뭐라고? 자기들도 피곤한데. 피곤한데. 이렇게 똑바로 못하니까 자꾸 위에서 지시 내려오고. 위에서. 예, 다 알아봐라 뭐 이런 거 내려오고. 자기들도 이거 모른다, 우리도 이런 거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명령이 내려왔는지 모르지. 하여튼 위에서 내려왔고. 예, 자기는 지시대로 해야 되는데. 오라고 그랬더니 승마 대장 가가지고 심판들 잡아왔고. 근데 심판들한테 뭐라고 할 말 있습니까? 자기는 전문 분야도 아니니까. 그냥 똑바로 아는 게 봐라. 있어야죠. 그러니까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 앞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겠냐. 앞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겠냐. 근데 결국은 뭐 왈가불가 하다가 그냥 다 앞으로 심판 똑바로 보겠다. 그래서 뭐 각성문 같은 거 하나 쓰고. 네, 그리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 자존심 상한 심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심판 아예 떠나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최순실 씨가 은퇴시킨 심판도 있군요. 있죠. 그때 그게 그래서 또 그 사건으로 문체부 국장이 날아가는 그 사건입니까? 다는 아니지만 지켜봤죠.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정유라 학생이 특기 전형도 없던 이화여대에 승마로 가는 걸 보고 다른 학부모들이나 업계에서는 저거는 대통령이 힘을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바보가 아니면 다 생각하죠. 그거 아니면 뭐 어떻게 가요? 무슨 수로. 학부모 한 사람이 힘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안 돼요.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일단 운동시키는 사람들 자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닌 건 아닌 건데 그걸 뭐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요. 학생들이고 뭐 주위인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 특혜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아니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입학 전형 보는 애들한테 다 얘기 들었죠. 뭐 금메달을 들고 왔다는 등 시합복을 입고 왔다는 등. 근데 저희들도 그런 입학 전형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런 거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막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고대, 이대, 연대 이런 데는 그런 개인 종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김연아나 뭐 이런 그 국민 여동생급 아니면 개인 종목으로는 가기 힘들어요.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네. 그 종목 외에는 정말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뒷배경이 그런 거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대통령 백이 있으니까 가겠다. 네. 우린 가라. 네. 가서 너가 물꼬를 터주면 밑에 애들도 받아줄 거 아니냐 앞으로. 안 받아주대. 그다음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웃음은 나는데 다시 들어도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유라한테 점수를 낮게 줬다고 심판 똑바로 바라면서 경찰이 현장에서 심판들을 체포해 갔다. 그걸 또 폭로한 방송 인터뷰는 음성 변조로 해야 한다. 정말 나라가 아닌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예. 9479님이 그러셨네요, 진짜. 다시 들어도 정말 어이없고 화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6000님, 권력과 돈만 있으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라는 사실에 너무 착잡했어요. 이젠 그런 세상이 아니죠. 6799님, 말덕에 금메달까지 따고 말한테 금메달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8279님, 최순실과 정유라 거짓말을 시원하게 반박하게 하는 말씀들 해주셔서 사이다처럼 시원했죠. 아니, 임동국님, 양언니 카톡으로 참여해도 소개해 주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TBS와 친구 맺기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공장장 강아지 이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 레어로 익혀달라는 말은 세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냥, 불어로. 그리고 뜻밖에도 영수증을 뜻하는 라디시옹이 공장장의 강아지 이름입니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공장장 강아지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냥이 1마리고 라디시용이 1마리인 모양입니다. 왜 아침부터 제가 공장장이 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뉴스공장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요. 여자의 꿈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 20년 전통식품 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매트,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 도서 세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너리에서 구두 증정권 드립니다. 1시간 전과 지금은 교통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김호준이 아니고 양지열입니다. 4부 문 열겠습니다. 문자부터 볼까요? 0900 아니 공장장님 잘렸나요? 고향 갔다 오니까 세상이 바뀌었군요. 양병께서 계속 쭉 하시고 김총수는 게스트로 하는 게 좋을 듯. 제가 하면 게스트로 안 부릅니다. 서인성님, 양언니가 진행하시니까 색다르네요. 진짜 라디오 방송 같아요. 야, 공장장 목소리 너무 찌들었나 봐요. 아, 귀를 좀 씻을 필요가 있으실 듯 합니다. 2192님, 역시 양언니님은 문자를 많이 읽어주는군요. 친절한 양언니. 아, 읽다 보니까 아니 최소한 악마 마왕이었는데 어쩌다 언니로 고정이 되는 그 불행 어떤 예감이 안 좋은데요. 6630님, 이분도 양언니네. 양언니 목소리는 타고났어요. 공장장과 브로맨스 너무 좋아요. 거부합니다. 예, 브로맨스라니요. 어디 이런 말씀을. 네,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 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귀경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함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터뷰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김어준 뉴스공장 명절 특근의 끝판왕. 마지막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상암동 본드 김상욱 씨입니다. 네, 이분 국정원 임원 출신이세요.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때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한 고초를 겪으셨는데 뉴스공장을 통해 처음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하셨죠. 김상욱 씨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어제 징역 4년이 구형됐죠.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분입니다. 네,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예, 이름도 이제 밝히시고. 네. 예, 방송국에 스튜디오에 나오신 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방송을 잘해주세요. 우선 국정원을 언제 어떤 업무를 하다가 어떤 직급에서 퇴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수사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올 때는 산업 스파이 잡는 일을 하다가 부의사관으로 3급으로 3급 부의사관. 2009년 6월에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6월. 이게 이제 부의사관 국정원의 어떤 직제를 잘 모르니까 대기업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직급인 거죠? 부장 이사요? 이사죠. 높은 분이셨구나. 높지는 않습니다. 네, 이사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임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임원급. 그러다가 근데 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시기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바로 다음 달에 퇴직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96년 7년 이때 당시 안기부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에 15대 대선에 개입을 해서 북풍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총풍도 있었고 제가 이제 사전에 막았었거든요. 막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댓글 사건 이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김대중 후보 낙선을 위한 북풍 공작. 예, 이게 있었죠. 뇌관을 제가 이제 당시 박지원 평민당 기조실장을 통해서 이제 뇌관을 사전에 제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한마디로 이제 정권을 뺏기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거 아니냐라고 찍힌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때.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여를 했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통령이 되신 뒤에 당시 안기부를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안부를 묻다 보니까 만천하에 김상욱이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결국은 공표하는 결과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제가 이제 지켜야겠죠. 아주 굉장히 나쁜 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가 본부에서 산업 스파이 검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천으로 보내더라고요. 자천에 되셨고. 인천에서 원래 1년 부서간 이동은 1년이 되지 않으면은 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9개월 만에 그때 다시 원세훈이 오더니 2009년 2월에 원세훈이 와가지고 제가 2009년 3월에 다시 일주일간 조사받고 그 DJ 당선에 대해서는 뭐 그때 부품 공작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거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고 98년도에 정권이 바뀐 뒤에 약 500여 명이 안기부를 떠났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살생부를 김상욱이 네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조사를 일주일간 하더라고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아니죠. 살생부를 제가 살생부를 만들 정도로 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래도 인사조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대구로 뭐 하여튼 자청하게 됐었는데 그랬는데 대구에서 했는데 2009년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는데 이 막 그 연화장으로 이렇게 화장하는 그 이제 장례 차량이 중계되고 그랬었어요. 생중계했죠. 전국에 다 봤죠. 그걸 보면서 직원들이 그 고인을 폄훼하는 마치 저 들으라고 하는 듯한 얘기 굉장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화장 장면을 보고 국정원 직원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 제가 차마 방송에서는 하기 어려운 욕설을 막 하더라. 뭐 그런 얘기. 잘 죽었다 한마디로 이런 식의. 그때 우리 사회 보수 쪽에서 막 이렇게 폄훼하는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제 주위에서 하고 그랬어요. 저 들으라는 듯이 마치. 그러고 있는데 원세훈은 또 그때 직원들을 삼천교육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영어로 삼천교육대 했는데 나이 먹은 직원들을 다시 강도 높은 훈련을 해서 아마 본인 의사는 그렇게 하면은 사표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벌어서 부모 봉양하고 자식 키우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표를 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다니니까 사표 내는 직원이 없으니까 원세훈 원장이 그때 원장이 방송 용어로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식들은 아무리 밟아도 사표 내는 놈 하나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정도는 방송 용어로 아주 적절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도저히 제가 있을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어디서 보니까 당시 97년에 김대중 후보 낙선 부품 공작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신데 근데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나는 조직원의 의무를 저버렸지만 야당 후보를 용공 조작해서 빨갱이로 모는 것은 그걸 막은 시민의 의무는 지켰다. 그러니까 조직원의 의무를 저버렸으나 시민의 의무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후배들에게 하셨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국정원 내에 그런 김상욱 씨의 발언에 공감하고 그렇게 유사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댓글 사건이 이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던 거죠. 제가 후배들이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연공 조작을 막았다라는 것은 다 알려졌어요. 네. 국정원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와서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예, 알려졌는데. 그게 첫 번째 정권 교체였거든요. 역사적인.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냥 무슨 제가 이제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망신스럽잖아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 분을 무슨 빨갱이니 어쩌니 영국 주장 많이 했죠. 예, 예.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할 일이다. 그래서 막았는데 후배들에게 제 나름대로의 변명을 한다고 한 것이 선배로서는 존경하지 마라. 조직 선배로는 존경하지 마라. 그래서 조직 윤리는 저버렸지만 내가 국정원 직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절대적인 것 아니냐. 난 그걸 지켰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그런 예. 따라준 후배들이 꽤 있었어요. 구조 내부에 있어요. 예, 그 후배들이 제가 퇴직한 이후에 내부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면들을 네. 얘기를 토로를 하고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댓글 사건도 캐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선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김상욱 씨가 나오면서 했던 나는 시민으로서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동조했던 내부 직원들 중에 일부가 와서 선배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이제 국정원 내부에 이런 토론하는 과정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죠. 나온 거군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말고 다른 건 뭐 있었습니까? 다른 건 무슨 보수단체 지원 문제도 이미 그때 있었고 NLL 크게 문제가 됐던 NLL 그 장난이죠, 장난. 네, 그 뭐 NLL 포기를 했다라는 네. 남북 정상 대화로 몇 부가 네. 뭐 누구를 통해서 새누리당 쪽으로 유출이 됐다. 그것도 이미 그때 알고 이미 계셨고. 전부 사실은 그 민주당에는 보고가 됐던 사안입니다. 사전에. 근데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좀 있는데 그 지금 말씀 방송으로 할 수 없네요. 방송으로 하긴 너무 좀 민감한 얘기들이 아이고 많고. 궁금해라. 하여튼 그런 내용들 중에 이 그 국정원 댓글이 있었군요, 내부적으로.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전개 상황을 압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대북 심리전하는 부서가 북한이 아니라 국민들 상대로 심리전 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국민이 마치 적인 양 하고, 네. 국민들 상대로 심리전을 한 건데, 당시에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은, 분명히 댓글 작업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사람들이 눈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 저도 당시 이제 나는 곱수다라는 방송을 하면서 4대 보험 되는 곳에서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댓글이 달리는 게 그 출퇴근 시간이 너무 일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역삼동 오피스텔 앞 대치 상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모 직원이 자기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다 문을 닫아줬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문을 사이에 둔 대치 국면이 벌어졌잖아요. 그 직원은 당연히 회사라고 하죠. 국정원 직원들은. 네.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을 것이고 조직적으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아니 저걸 왜 그냥 내버려뒀나. 들어가는 걸. 저 문을 당장 부셔서라도 그 노트북이랑 그 휴대폰을 빨리 접수해야 되는데 저걸 왜 못하고 있지?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보면서. 네. 그때 그 현장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며칠간 해서 이제 현장도 확보를 했고 대상도 특정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왜 직접 안 가셨어요 그때? 절름발이로 위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왜 위장을 했냐면 장비가 필요한데 가장 긴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목발이 가장 길더라고요. 그래서 목발을 가지고 문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 문에 먼저 걸어야 되겠다. 문 열리기만 하면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노트북이고 휴대폰이고 증거물을 찾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증거물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막상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 이제 전부 다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카메라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메라에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이걸 전직 선배가 아무리 불법 현장이지만 후배를 이렇게 제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이 남을 텐데 안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무슨 뭐 현행범을 잡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잡으면은 경찰들 특진을 한다고 그래서 뭐 다 달라들고 한다는데 내가 공명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꼭 내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거. 예, 그래서 그때 민주당원들을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틀림없이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할 거다. 그건 100%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폭행 사건이 있으면 단순 폭행 정도로 입건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정권을 놔두고 싸우는 건데 반드시 확보해라. 반드시 다른 거 필요 없다. 들어가면 노트북과 랩탑이 있을 건데 랩탑은 필요 없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반드시 확보를 해라. PC는 필요 없고 노트북과. 뭐 그것만 잡으면 이제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제가 밖에 서 있는데 들어갔던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국정원 직원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갔어요. 이런데. 그걸로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떠났죠. 현장을 그러면서 제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아니 저는 저 장소를 특정할 정도의 정보면 대단히 고급 정보 선수가 했을 텐데 어떻게 저 앞에서 아니라고 하고 그냥 문 닫고 나왔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왜 대치하고 있지? 바로 문 닫았으면 따고라도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래봐야 결국 죽었으면 죄고. 그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처리하고 있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냥 왔다는 게. 예, 너무 황당했고,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했으면 그렇지만, 전부 교육을 제가 시켜서 했는데, 아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키지 않았나 싶은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은 본인이 국정원 직원을 인정 안 하잖아요, 원래. 다른 상황에서도. 네, 평소에도 절대. 안 하죠. 평소에도 안 하고, 무슨 국정원에 전화를 해도 국정원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 없다고 하거든요, 아예. 뻔히 자기 옆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네. 근데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보니까 약간 국정원 현직 직원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로 느껴졌고. 이미 이제 이명박 시절을 겪으면서 그런 두려움이 더 쌓였겠죠. 예, 두 번째는, 너는 국정원 출신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2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렇게 받고 가서도 아니라니까 바로 와버렸군요. 예. 그러니까. 진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마 그리고 이게 역정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제가 이제 국정원 출신이다 보니까 혹시 역정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지 않겠냐. 100% 신뢰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천재이루의 기회였잖아요. 결정적 찬스였는데요. 예. 그런데 그 한마디에 돌아설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네요. 네.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출되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무지하게 꼬이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다음날? 그랬죠. 그날 밤에 이미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사고를 쳐도 크게 쳤는데 이걸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 5년 뒤는 또 기약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대선 이틀 후에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주진우 기자와 함께 아주 긴 터널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고 권력이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상태에서 5년간을 생으로 버텨야 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릅니다. 네.
그 기분을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 순간 후회는 안 하셨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사건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정말 고생하셨죠. 예, 근데 이제 좀 전에 우리 물어봐 주셨던 그런,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그런 후회를. 그건 정말 했죠. 후회가 되셨겠죠. 예, 그게 네. 지금도 후회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5년간 겪어본 사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5년간의 압박. 그런 압박은 이제 상상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겪으면 엄청난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과 일상생활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또 국정원 대변인이 언론에 대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조직을 팔아먹은 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국정원 내부에 제가 이제 그 입사 동기들로 이루어진 친목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동기회에서도 제명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동기회도 버림받고. 근데 굉장히 그 외 모든 인간관계 다 파괴되고 꼭 발가벗겨진 채로 그 궁수들 사이에 벌판에 놓여진 돼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쓸지 모른다. 그리고 실제 전화도 안 오지 않습니까? 전화 안 오죠. 그리고 거꾸로 전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못하고.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까 봐 못하죠. 네, 그렇죠? 못하죠. 네, 저도 전화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나하고 통화해서 그리고 또 재판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재판은 4년간 받아서 작년 12월에야 마지막에 무죄를 받으셨죠. 네, 끝났습니다. 예. 네. 그 과정 전체, 왜냐면 그 5년 후도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버티는 거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네. 굉장히. 집에서도 굉장히 우울증 겪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아내는 갑자기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들이닥쳤고 이미 검찰에서. 네. 저처럼 다음날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그래 둘이서 이제 집사람은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뒤로 이제 무슨 상당히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좀 엉망이 됐습니다. 예, 다 망가지죠. 예. 이 시간을 저희가 왜 일부 한 번만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좀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고.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른 거 다 건너뛰고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략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주제하고는 다른데 나오신 김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답하시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텐데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국정원 마취 사건이 사망한 임 과장 네. 부친이 언론에 등장해서 얼굴이 상처투성이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런 외상이 없어서 자살로 결론이 나고 끝났는데 이제 그런 부친의 갑작스러운 증언이 있으면 다시 부각됐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미 국정을 떠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으시겠지만 국정원의 경험을 비춰서 간단하게 견해를 듣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일단 유서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유서를 보자마자 이게 정말 죽음을 작정하고 쓴 거냐. 왜냐면 거기 보면 딸에게 남긴 하트도 막 그려져 있고 유서인데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딸에게 남긴 유서에 하트가 막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 유서는 유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굉장히. 예, 다시 들어도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은 정말 믿어지지 않은 그런 얘기들인데요. 마지막이 궁금하셨죠. 정말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 그런 인터뷰여서 사실 이후에 상암동 본드라는 이름으로 뉴스공장 고정팬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딱 한 달 만에 임무를 완수한 007처럼 호련히 사라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자진하차했는데요. 이유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활동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많이 아쉽기는 했지만 007이 다시 돌아올 일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이분을 다시 모실 일이 없는 세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자 몇 개 더 전해드릴게요. 5070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실을 밝혀주시는 분들 덕에 대한민국이 밝아지는 듯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9479님은요,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났네요. 방송 들으면서 세상 참 무서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6362님은요, 69세 할머니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귀에 쏙쏙 들어와 세상을 다시 알게 돼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세요. 윤혜정님은 정말 심각한 뉴스들인데 뉴스공장에서는 일단 편하게 웃으면서 핵심을 듣게 해주셔서 애청하게 되네요. 뉴스공장 만세, 공장장님 만세, 양원이도 만만세. 네, 청취자분들도 만만세입니다. 강혜정님, 양변님 고생하셨어요. 남은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여기까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 양지열이었고요. 그동안 함께 해주신 이틀이었지만 여러분 꼭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이 좋은 날을 골라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